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챗 GPT 시대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다경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허명회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 허명회입니다. 오늘 저는 제너러티브 AI 시대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10분께 선물을 또 드릴 예정인데요.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챗 GPT 시대의 데이터 분석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명혜 교수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너러티브 AI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챗GPT라는 것이고요. 그 챗GPT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제너러티브 AI,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최근 챗GPT가 워낙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접해보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챗GPT를 접해보고 놀라기도 많이 놀랬지만 이것이 갖는 그 느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2017년 영화 인턴에서 이 로버트 디니로가 해낸 이런 그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어떠한 조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챗GPT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제 생성형, 그 제너러티브라고 하죠. 프리트레인. 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사전 학습된 이라는 뜻보다는요. 자율 학습에 의한 트랜스포머다. 트랜스포머는 사실 엔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대형의 랭귀지 모형입니다. 초대형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크기는 사실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한 집적된 연결된 컴퓨터이죠. 그리고 이것은 뉴럴 넷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에 이 파인 튜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 프로덕트가 나온 건데요. 파인 튜닝, 미세한 조정의 단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제 supervised and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감독 학습, 지도 학습이라고도 하죠. reinforced learning, 강화 학습을 거쳤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명의 이 인간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어서 수정을 이렇게 보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된 건 아니고요. 듣기로는 40여 명이 최종적으로 트레이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사용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나날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챗GPT의 특징을 보면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거의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8%의 이 학습이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얻어졌고요. 나머지 10% 이내가 감독 및 강화 학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어를 가장 잘하고요. 네, 한국말도 할 줄 알죠. 그렇지만 영어로 학습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를 가장 잘 알고요. 컴퓨터 언어 중에서는 파이썬을 가장 많이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준하는 그러한 또 제너러티브 AI가 있죠. 제가 최근에 써보기 시작하는 것은 구글 바드입니다. 그 밖에 코파일럿, 빙, 그리고 예전에는 왓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나머지들은 사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요. 오늘 이 발제에서는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제가 대학에서 R 및 파이썬 코딩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과제도 내고요, 시험도 내고 그러죠. 네. 제가 이 R 코딩 과제를 한번 똑같이 이 챗GPT한테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수 1, 2, 3, 4를 0.4, 0.3, 0.2, 0.1의 확률로 1000개를 이메일 값을 만들어내는 R 스크립트를 짜봐라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제를 똑같이 챗GPT한테 했더니 프롬프트를 써서 질의를 했더니 뭐 1초 만에 답을 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맞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대학에서 핫 이슈가 이 과제나 시험에서 이런 챗GPT와 같은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못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챗GPT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옆자리에 조교를 두고 학습하는 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1초 만에 답은 나오는데 문제는 이 챗GPT가 낸 결과를 그냥 베껴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카피 앤 페이스트 연습하는 거에 다름이 아니죠. 근데 요 앞에 이 R 코드를 잘 보면요, 좀 엉성해요. 네, 이것보다는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R에서는 이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벡터화된 연산, 표현을 해내는 것이 좀 더 고급스러운 건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루프를 써서 표현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점이나 평가에서 챗GPT가 풀어주는 풀이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제시하는 풀이는 일단 베이스라인에서 0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더 개선된 스크립트를 제공해 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라면, 그런 관점에서라면 이 챗GPT에 의해서 우리 학습의 강도가 오히려 상당히 세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로는요,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많이 하는 건데 데이터셋을 주고요, 어떤 특정한 통계적 모형을 해봐라, 예컨대 선형 모형을 해봐라, 이런 거죠. 네, 이런 문제 보스턴 데이터셋 잘 알려져 있고요, 변수명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 선형 회귀를 해봐라. 물론 잘합니다. 잘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해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요 앞에 R 코드에서는 데이터를 통째로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 분할을 해서 학습과 테스트로 분할을 해서 해봐라,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이 있는 분석자라 하더라도 경험을 다시 불러내야 되고요. 귀찮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추가적인 질의, 프롬프트라고 하죠. 질의를 통해서 한번 그걸 더 이렇게 데이터 분할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해봐라 라고 해봤더니 딱 만들어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코드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최근에 나온 이런 라이브러리와 함수를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 팁을 배웠습니다. 하면서도, 저도 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것을 똑같은 것을 SPSS 스크립트를 써서 신텍스로 줄 수 있느냐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R 코딩이 아니라 SPS 신텍스로 해달라. 해내더라고요. 금방 해내고 제가 SPSS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잘 되는지. 네, 됩니다. 네, 예,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네, 파이썬으로도 잘 돼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금방금방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험 많은 조수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자들에게 챗GPT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지금 앞에서는 최소 제곱 선형 회귀를 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정답을 알아요. 라쏘 회귀와 리쥬 회귀 같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이 챗GPT도 똑같이 알더라고요. 리쥬 회귀와 라쏘 회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혼합형인 일라스틱 넷을 해봐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지 않은 거죠. 만약 저보다 조금 지식 레벨이 낮은 학습자, 분석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작은 결론을 내보자면 챗GPT로부터 코딩에 관한 데이터 분석자가 해야 될 작업으로서 코딩 작업이 있는데 코딩에 관한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상당한 시간 절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SPSS가 되고 R, 파이썬 모두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본 작업을 하기 전에 유용한 데이터 자료를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 코딩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캘큘러스 그리고 확률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할 줄 아는지 이거를 해봤습니다. 네, 이 결론은 제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수학에는 약합니다. 수학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랭귀지에는 강한데 이 코딩과 같은 랭귀지에는 강한데요. 수학에는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다 알아요. 예컨대 뭐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세요. 이런 적분은 이 대학 수준에서 캘큘러스에서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할 줄 알아요. 요 풀이 과정도 쫙 주시를 해줬고요. 제가 라인 바이 라인 체크해 보니까 아주 만점이에요. 네, 이렇게 쓰면 아주 100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에서도 뭐 감마 분포를 두 개 합성하면 그 결과가 뭐냐 이런 거요. 이건 아주 유명한 질문이고 잘 알려진 질문이고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쫙 나와요. 네, 중간 과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씩 변형되고 덜 흔한 유형의 문제를 내면 여기서부터는 틀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마 분포의 이 모드,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을 갖는 최고점을 구해라 라는 건데 답은 틀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 부분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정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엮어내는 단계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추리 능력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결론은 뭐다라고 엮어내는 구성력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단계는 맞는 것들이 이게 말로 풀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 결론은 챗GPT가 수학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답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수학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도 한번 시켜볼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을 쭉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수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도, 제대로 된 답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챗GPT의 답이 맞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는 R 코드를 파이썬으로 또는 파이썬 코드를 R로 바꾸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거를 해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매월 2만 원, 20불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20불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R 코딩은 잘해요. 파이썬도 해요. 근데 R 코딩은 뭐 제가 20년 이상 해봤고, 이 파이썬 코딩 해본 지는 불과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딩이라는 것이 불과 한 두세 달만 쉬면은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R 코딩을 먼저 하고요. 그걸 파이썬으로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R 코딩은 제가 금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걸 주고, R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꽤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금방 했어요. 여기 이렇게 이 파이썬으로 코딩을 했고요. 여기 카피 코드라는 것이 있죠. 카피 코드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챗GPT는 사실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따다가 주피터와 같은 것을 열고 거기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R 아웃풋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컴퓨터 랭귀지를 알고 있는지. 아마 이거는 순서대로 답한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파이썬, 두 번째가 자바,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고요. 여기 R을 10번째로 리스팅을 했는데요. 이게 꼭 순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이 SQL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이 SQL 신텍스는 사실 매일 사용하는 분은 그냥 쓰니까 부담이 없지만 가끔씩 사용하는 분들은 SQL 신텍스 기억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해내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해봤어요. 이 챗GPT와 같은 제너러티브 AI에서는 사실은 관건이 이 질의를 잘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근데 프롬프트를 영어로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영어로 대부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영어를 그렇게 수려하게 아주 콤팩트하게 쓰기는 어렵거든요.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내가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챗GPT를 위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된 가이드를 주세요. 치트 쉿이라고도 하죠. 그거 하면 있습니다. 데이터 캠프라고 잘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제공하는 이런 아주 프로토타입 프롬프트가 있어요.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로. 그래서 예컨대 프로젝트 플래닝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크기를 알려주고요. 또 변수명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EDA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변수 추출, 퓨처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죠. 그 단계에서는 어떤 쥐리어를 쓰는 게 좋고, 또 뭐 그 밖에 이제 모델링 단계, 튜닝의 단계, 그 다음에 이 전개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좋은 프롬프트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 한 장 카피해서 열어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으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즉 질의역, 프롬프트를 쓰는 데에서 이제 몇 개 잘 알려진 것도 있고 제가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몇 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항상 명료하고 간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약간 길게 해도 됩니다. 너무 짧게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쭉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챗GPT는 한 세션 내에서는 앞에서 했던 프롬프트를 다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에 걸쳐서 프롬프트를 끊어서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히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프롬프트를 약간 고쳐서 다시 에디팅해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챗GPT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프롬프트를 쓴 사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어서 챗GPT가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답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기기에서 코드를 실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류가 발생했으면은 그 오류, 이런 종류의 오류가 나왔고 그것은 사실 챗GPT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챗GPT 활용은 첫 번째,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되고요. 브레인스토밍이 됩니다. 우리한테 언급해야 될 것들을 알려줘요. 특히 코딩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R 코딩을 파이썬으로 바꾼다든지 또 파이썬을 R 코딩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 확인은 항상 필요합니다. 챗GPT는 좀 거짓말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챗GPT를 회피하면 안 돼요. 최종 책임은 어차피 나한테 있습니다. 조수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챗GPT가 즉 조수가 나한테 어떤 이런 유용한 팁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인은 자기한테 있고 절대로 조수한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도움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땡큐라고 해도 좋고요. 또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되었다. 당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허혁 수석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솔루션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허혁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일 IBM SPSS 스태틱스틱스의 신기능 소개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IBM SPSS에 대한 제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세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션은 그 글로벌 통계 소프트웨어인 IBM SPSS의 주요 제품군 중에 하나인 스태티스틱스와 모델러에 대한 소개 및 신기능 개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신기능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 모델 구현을 시연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통계학과 또는 전산통계학을 공부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더 나아가서는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해봤을 글로벌 통계 소프트웨어가 IBM SPSS 스태티스틱스입니다. 이하 스탯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국내의 아카데미 시장, 그리고 의료 시장,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이 스탯의 가장 큰 장점은 메뉴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 대화 상자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들을 자유자재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분석 모델링까지 분석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기존에 나온 통계 분석 툴보다 더 많은 기술 통계, 그리고 평균 검정, 교차 분석, 아노바 등등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 등 통계 분석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분석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시계열 모형이나 의사결정 나무 모형, 그리고 군집 분석이나 신경망 모형 등 다양한 모델링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PSS 스탯은 주로 통계 분석에 대한 툴입니다. 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통계 분석 툴이다 보니 실제 데이터 마이닝 혹은 분석 모델링이라고 하는 영역의 활용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PSS에서는 모델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대안이 되었습니다. 모델러는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인 크리스피DM, 크리스피DM 방법론 전용 툴로서 데이터 로드에서부터 변환, 정제, 분석, 모델링, 그리고 결과 출력까지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기능을 대화 상자와 아이콘, 그리고 메뉴를 이용해서 완벽히 구현한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코딩 방식이 아닌 GUI 방식의 어떤 노드의 대화 상자를 통해서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쉬운 레코드에 대한 전처리, 그리고 변수에 대한 전처리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함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데이터 유형을 편리하게 함수를 적용해서 변환한다거나 새로 생성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최신의 어떤 분석 알고리즘들도 학습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전용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솔루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스탯의 어떤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고자 스탯에 앞서 소개해드린 어떤 모델러의 주요 기능인 학습 및 예측 기능을 접목시킴으로써 데이터만 있으면 쉽게 학습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스라는 데이터 솔루션만의 서비스가 추가된 어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하 코리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코리아 플러스는 여러 비즈니스 니즈에 맞도록 유닛 형태의 분석 컴포넌트로 구성해서 메뉴화했고요. 기상, 캘린더, 뉴스 데이터와 같은 외부 데이터에 대한 자동 수집 기능,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TA라고 하죠. 텍스트 마이닝 분석, 그리고 메타 분석이나 의학 통계 분석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맞는 어떤 분석들을 컴포넌트 형태로 매뉴얼을 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리아 플러스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4종을 탑재하였고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4개를 통해서 학습 및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시연을 할 예정이며 어떤 별도의 분석 메뉴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저희가 직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여러 인더스트리를 경험하면서 실용성에 최우선을 두고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소프트웨어는 IBM SPSS 스태틱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현재 29 버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일반 저희가 가장 많이 흔히 보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이러한 시트가 보이고요. 실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로드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전처리할 수 있는 영역, 메뉴, 그리고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변경하는, 타입을 변경하는 변환 메뉴, 그리고 통계 분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통계 분석과 다양한 모델링들이 가능한 분석 기능, 그리고 분석된 결과들을 차트로 보기 위한 그래프 메뉴 등등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코리아 플러스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메뉴 창을 통해서 AI, 즉 AI에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할 거고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SPSS 데이터뿐만 아니라 엑셀이나 CSV 그리고 텍스트와 같은 일반 형식의 데이터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글로벌 소프트웨어죠. 세스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시연은 통신사 고객 이탈 예측에 대한 어떤 시험과 그리고 주택가격 예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사 이탈 예측에 관련된 학습 및 예측에 대한 기능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대화 상자고요. 텍스트 데이터들을 가져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졌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오늘 시연을 위해서 준비했던 데이터 약 5,600여 건이 정확하게 다 들어왔고,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구성들도 변수 보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고 어떤 컬럼이며 컬럼의 형태는 문자열인지 숫자형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각 데이터에 대한 길이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명목형인지 연속형인지 어떤 순서형인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척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저희 코리아 플러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실제 머신러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플러스에 AI라고 하는 탭을 들어가게 되면 실제 RNN과 같은 딥러닝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실제 RF,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의 두 가지 타입이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RF의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탭을 들어가면 되고요. 이번에는 종속 변수가 이분형이다, 범주형이다 라고 하면 RF의 카테고리칼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이탈 예측은 이탈이냐 아니냐, 정상이냐 이탈이냐를 분류하는 이분형 범주형 모델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들어갈 거고요. 먼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RF 범주형 모델 학습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목록이 나오고요. 데이터 여기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1000이라고 하는 이탈 여부를 종속 변수로 두고요. 실제 독립 변수는 성별부터 해서 시니어에 대한 여부, 그리고 동반자에 대한 여부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접목시킵니다. 독립 변수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비율들을 설정해서 학습 및 밸리데이션, 검증하는 과정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비율을 추출하는 그 방법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한 모델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 저장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네, RF MDR 모델 3이라고 해서 피클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머신러닝에는 가장 많은 그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각 알고리즘마다 설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다양하고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오티마이제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파라미터 최적화만 누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분석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최적화 방법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가면서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최적화는 현재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 두 가지 서치가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실제 학습 소요 시간 때문에 일단은 파라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플러스 지금 AI가 아무래도 실행은 요 메뉴바로 실행하지만
뒤에서 구동이 되는 형태는 파이썬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파이썬 패키지들을 인스톨하고 어떤 그런 파이썬들을 구동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번 로드한 뒤에는 굉장히 학습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나면 이 분석에 들어간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도 평가, 그리고 저희가 학습할 때 들어갔던 어떤 학습한 모델을 저장한 위치, 그리고 실제 상위 5개의 중요 변수에 대한 어떤 중요도까지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라고 하죠.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예측한 결과들을 보는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데이터로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보다 좀 작기 때문에 약 한 1400건 정도 되는 데이터고요. 실제 동일한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코리아 플러스 AI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컬의 RF 카테고리에서 모델 예측이라고 하는 영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속 변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종속 변수가 필요했지만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젠더부터 시큐리티까지 독립 변수를 선택하고요. 똑같이 컨트랙트까지 하고 저희가 저장해 놓은 그 모델을 불러옵니다. 네, RF3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면 네, 해당되는 모델의 모델 경로를 불러와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모델 창이 나오고요. 새로 테스트 데이터에 프레딕트 밸류라고 하는 실제 예측된 결과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건 고객통신사의 고객 이탈 예측에 대한 홈중 형태의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고 예측했던 이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연속형 주택가격 예측을 통한 어떤 연속형 모델에 대한 학습과 예측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데이터랑 좀 다르게 아이디별로 실제 날짜와 프라이스, 주택 가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룸의 숫자나 여러 가지 변수들, 설명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입니다. 똑같이 코리아 플러스에 들어가서 AI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GBM의 컨티니어스,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 컨티니어스 정보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모델 학습을 클릭합니다. 프라이스, 주택 가격이 종속 변수로 들어갈 거고요. 베드룸부터 네, 요 평면까지 독립 변수로 넣고 똑같이 모델 정보는 해당되는 위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GBM 모델 2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로 결정이 되는지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파라미터 설정보다는 파라미터 최적화 기능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찾는 그 과정이 들어가서 학습하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평균 기본보다는 한두 배 정도 더 걸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시면 어떤 그레이드, 그 다음에 3의 요 커트, 뭐 요런 여러 가지 5개 중요 변수들이 선정이 되고요. 실제 다시 테스트할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테스트 데이터 약 한 4천여 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불러왔고요. 똑같이 코리아 플러스에서 AI 들어가서 라이트 GBM의 모델 연속형 모델 예측을 누르고 실제 들어왔던 입력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델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면 해당되는 모델에 대한 정보가 새로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입력 정보와 그리고 각 입력 정보에 맞는 실제 프로젝트 밸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아 플러스라고 하는 어떤 기능, 메뉴바에 들어와 있는 AI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스탯이지만 머신러닝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연이 좀 도움은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수석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를 해주신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스가 시장에서 갖는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차별점은 아까 보셨듯이 코리아 플러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스태티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또는 AI, ML 모델링이라고 하는 AI나 ML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분석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보면 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입니다. 통계적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또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들을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가장 큰 차별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코리아 플러스 스태틱스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통계 분석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또한 AI, 즉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학습 및 예측까지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강의와 답변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정준호 책임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준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교호작용을 고려한 인사이트 발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모델러를 활용한 데모 시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개요부터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호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후 모델러를 활용한 실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개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된 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안에서 특징을 발굴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일련의 탐색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에서 설명할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라고 불리는 방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 탐색을 통해 패턴을 도출하여 분석을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데이터 탐색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술하는 기술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가설을 도출하여 검증하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 종속 변수와 설명의 변수 간의 최적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예측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알려지면서 예측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통계학자 존 튜키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사전적 정의는 수집한 데이터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찰하며 특성을 파악해 분석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방법론입니다. 즉,
분석의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문제를 인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는 분석의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실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미국의 할인점인 월마트에서 맥주와 기저귀를 같이 진열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고객 소비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퇴근길에 아내의 심부름으로 기저귀를 구매하면서 보상 심리로 맥주를 함께 구매한다는 인사이트를 발굴하게 되고 두 제품을 가까이 진열함으로써 전날 대비 5배의 매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탐색 과정을 통해 발견된 새로운 인사이트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기존의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누락, 오류 등과 같이 이상 데이터를 발굴하고 보완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이후에 진행되는 모델링에서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고객, 제품,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는 더욱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는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형태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으로 범주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로 나눕니다.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성별, 과일 등과 같이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얘기하며 반대로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령, 키와 같이 수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크게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특정 데이터 값에 따라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와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가 함께 발생하는 빈도수를 표로 나타낸 분할표가 있습니다. 이는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집합의 대표값을 나타내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고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최소 최대값, 범위, 분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포의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외도, 첨도가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는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산점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월마트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만든 데이터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마트는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잘 팔릴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들을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품별, 판매 특성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좌측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상품별, 요일별 매출 현황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특정 요일의 기저귀와 맥주가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시간대별 제품 판매량을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면 퇴근 시간대에 두 제품의 판매량이 같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제품이 같이 판매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제품 판매량에 대한 상관성을 산점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보였던 두 제품의 새로운 판매 패턴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탐색 목적에 부합하는 시각화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보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호작용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호작용이란 두 요인이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타나는 반응 효과입니다. 단일 변수만으로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교호작용을 고려하게 될 경우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래 식은 종속 변수 y를 예측하기 위해 x1과 x2에 대한 설명 변수 외에 x1과 x2의 교호작용을 새로 고려한 회귀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교호작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단일 변수로만 해석하게 될 경우 왜곡된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저조한 경우에도 교호작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호작용 또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어떤 음료를 선호할까라는 청소년의 음료 선호도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과 같이 음료수 종류별 선호도가 높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 탄산음료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이후에 과채 음료, 우유, 커피 순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해석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성별이라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래프는 남성의 경우 탄산음료와 스포츠 음료를 제일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은 과채 음료와 우유를 더 가장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호작용은 데이터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굴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즉, 기업에서는 다양한 교호작용을 고려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교호작용 효과에 대해 SPSS 모델러를 통한 데모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로 선박에 탑승한 승객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건수는 891건으로 총 15개의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럼 모델러를 통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데이터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호출 노드를 통해 타이타닉 데이터를 호출을 하게 되면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데이터의 구분자는 쉼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 구분자를 쉼표로 선택한 후 상단에 보이는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호출된 데이터는 유형 노드를 통해 각 변수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정의된 이후에는 먼저 수치적 방법론을 통한 ED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검토 노드를 통해 실행을 해보게 되면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변수별로 다양한 수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외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에 해당 범주 안에 몇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값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수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유효수가 714건으로 일부 결측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 분석을 통해 설명 변수 간의 상관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노드를 통해 하단에 보이는 상관관계 탭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설명 변수를 입력하게 되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된 설명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종속 변수, 생존 여부와 설명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각화 방법을 통한 ED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적막대 그래프를 통해 좌석 등급인 클래스에 따른 생존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탭에는 좌석 등급을 입력하게 되고 색상에는 저희가 생존 변수를 입력하게 된 후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 화면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의 그래프 탭을 누르게 되면 탑승 등급별로 생존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생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탑승 등급별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는 연령 분포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거고요. 거기에 좌석 등급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봤을 경우에 실제 연령이 해당하는 분포는 20세부터 40대까지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대 미만 구간인 경우에 탑승 등급이 1등급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연령대가 높은 40대, 50대 이상의 경우 탑승 등급이 1등급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자 도표를 통해서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보드라는 노드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그래프 보드의 기능은 제공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그래프 형태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저희는 성별과 연령이라는 변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세부사항 탭에서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시각화 유형에서 상자 도표를 선택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X축에는 성별이라는 변수를 입력을 하게 되고 Y 변수에는 연령 변수를 넣고 난 후 실행을 하게 되면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20대에서 40대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연령 분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교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호작용에 활용되는 변수는 성별 변수와 연령 변수를 활용할 예정이고 연령 변수 같은 경우에는 결칙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노드를 통해서 연령이 결칙치인 데이터는 삭제를 시킨 후에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연령은 두 개의 그룹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연령이 20대 미만인 그룹과 연령이 20대 이상인 새로운 에이지 그룹이라는 변수를 새로 파생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에 대한 생존율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생존율을 확인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앞서 생성한 연령 그룹이라는 변수를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이상인 승객의 생존율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이상의 승객의 생존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호작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호작용 검증은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 여기에 사용되는 설명 변수는 연령 그룹과 성별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교호작용 항을 입력을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해 보면 교호작용 항에 따른 회귀 개수는 0.957로 유의 확률이 0.019가 나오게 됩니다. 즉 저희가 생성한 교호작용 항은 유의 수준 5% 내에서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모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를 또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에서 IBM SPSS 모델러를 사용을 한다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SPSS는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GUI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비전문가도 쉽게 코딩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과 파이썬 등과 같은 다양한 툴과도 연동할 수 있고 기업의 환경에 맞게 사용자 정의 노드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위해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거나 개발된 모델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형 서비스인 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는 Managed Analytics as a 서비스로 모델링 기술과 리소스를 외부 공급 업체로부터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모델 예측 결과와 정기 레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구독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빠른 업데이트 및 효율적인 모델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데이터 솔루션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챗 GPT 시대의 데이터 분석,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